자, 우리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아직 전범위 모의고사 조금 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상 지금 시점에서 거창하게 이제 파이널해서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약 6시간 정도 투자해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최대한 압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행정학 너무 광범위하고 내용도 추상적이고 이론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걸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머리 아프게 고생 하시면서 고군분투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해온 만큼 우리 6시간의 그 압축적인 내용들이 흡수가 잘 되실 것이고, 그리고 파이널이다 보니까 대부분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이론들을 공부해야 이해도 잘 되고 시험 문제도 잘 풀리는구나, 이것을 이제 마지막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최대한 자기 것으로 흡수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점수를 쥐어 짜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료 행정 시험 대비를 위해 가장 압축적 효율적으로 정리한 요약서의 반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서의 반절. 그렇다면은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내용 모르면 시험장 못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 못 가 시리즈. 자, 그리고 모든 강의에서 당연히 제가 엄청나게 강조드리고 이미 지겨워진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우리 그동안 이런 내용들 제대로 잘 준비하신 분들은 마지막 한 번 더 보면서 실제 시험장 가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런 문제들 풀게 만들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야 더 어려운 문제들, 생각이 필요하고 소거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더 여유롭게 풀 시간이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아직 이 부분이 부족한 분들은 시험장 못 가 시리즈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장 갈 수 있게. 자, 우리 시험 제도상 커트라인 넘으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 행정학 점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법 점수 높으시고 하니까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을 계기로 자기 점수보다 현재 실력보다 두세 문제 더 맞춘다, 그것만 해도 다른 과목으로 커버되면서 충분히 합격선을 넘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비장한 마음으로 파이널 한번 해봅시다. 이 6시간 동안 이 방대한 행정학을 정리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저도 최대한 집중해서 강의 내용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최대한 집중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이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행정 이론, 참 이론들이 너무 많고 중구난방이고 각각 또 하는 말들이 다르고 그래서 정리가 너무 어렵고, 또 우리 시험은 왜 또 그 선지 5개 각각 다른 이론들 섞어가지고 물어보고 그런 문제들 정말 많이 나오고, 이론 하나하나 배울 때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까먹고 시험 문제 섞여 있으면 또 생각이 안 나고, 그런 부분들 오늘 또 정리를 합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에서 행정학 총론 첫 페이지가 있고 그 오른쪽 페이지, 이게 좀 요약서를 제가 재편집하다 보니까 기존 요약서 있으신 분들도 일단은 강의는 이 교재로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재편집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순서대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되어 있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빠진 것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학 총론 첫 페이지의 오른쪽 행정 이론의 이해. 이 페이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정리가 필요해서 기본서 페이지를 가져왔는데, 지금부터 이번 시간은 지금 이 페이지를 펴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띄워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교재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는지 일일이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은 요 지금 행정 이론의 이해 체계 잡기 되어 있는 거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복습 방법이라든가 교재의 활용 방법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을 시작으로 해서 19세기 말 고전적 행정학이 성립했다라고 하면서 행정학의 세계관을 배우게 되죠.
뭐 인사 이론 가면 엽관주의부터 자세히 배우긴 하는데 어차피 좀 이따가 할 거니까요. 자, 19세기 초 엽관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엽관주의 기초는 어느 정도 쌓여 있죠.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 등 각종 폐해들이 발생하면서 우드로 윌슨, 뭐 대통령이자 행정학자죠. 이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행정 이원론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행정학의 시작이다라고 불리고, 뭐 우드로 윌슨 행정학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학자 이름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 강조 드리잖아요. 그대로 제가 강조 드리는 거 잘 챙기시면 되겠는데, 정치행정 이원론 우드로 윌슨은 바로 나오셔야 되겠고, 자, 정치행정 이원론의 의미는 정치랑 행정을 분리시킨다, 뭐 이런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기초일 겁니다. 근데 이 기초에서 다른 이론들을 싹 체계적으로 잡아가셔야 되겠는데, 우리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영역은 국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국민들의 대표, 대통령, 국회의원 뽑아서 이들이 공익이란 무엇인가, 정책이랑 뭐가 더 좋은 정책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적 영역은 공익 정책을 결정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우드로 윌슨 같은 경우에는 행정 영역은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해 준 걸 능률적으로 집행하고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만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랑 행정을 분리시킨다,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아주 쉬운 예시, 모든 배경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우리 바로 베버로 연결합니다. 여러분들 지겹게 배우셨던 관료제라는 조직이 여기 뭔가 정해주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는 조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베버의 관료제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행정 이원론 이렇게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게, 행정의 개념을 정치랑도 이렇게 비교하지만 경영하고도 비교한단 말이에요. 경영. 정치랑 분리되어 있는 능률적인 집행 관리만 하는 행정은 마치 경영처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독자성을 경영학으로서 확립을 한 거예요. 여기서 행정학의 독자성은 정치로부터 분리된 독자성, 그리고 경영학처럼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공행정, 경영은 사행정이죠. 민간기업의 행정. 그래서 공, 사, 행정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2원론은 공사행정 1원론이라고도 하는 거죠. 공사행정 1원론. 자, 그리고 이제 인사제도도 여러분들 좀 기초가 쌓여 있으니까, 엽관주의 폐해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임용하는 방식은 실적주의죠.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정치행정 2원론과 실적주의를 함께 도입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우드로 윌슨 하면은 정치행정 2원론, 엽관주의 폐해 극복하기 위해 실적주의 함께 도입. 그러면 이제 함께 또 실적주의를 이해해 보시면, 실적주의는 객관적인 능력 자격을 시험으로 검증해서 공무원을 뽑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능력 자격이 집행할 때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잡은 세계관이 미국의 19세기 말, 연도는, 자, 제가 정확히 외우라는 거 외에는 연도는 대략적으로만 파악하시는 겁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고전적 행정학. 자, 그러면 지금 교재 페이지 보시는 부분에서 밑쪽에 고전적 행정학이 방금 말씀드린 세계관이고요. 여기에 과학적 관리론, 그 밑에 행정 관리론 함께 이 세계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고전적 행정학. 자, 이 네 가지는 당연히 다른 이론이고 학자 바꾸면 땡이고요. 디테일한 내용 다릅니다. 네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바꾸면 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짜들을 잘 챙겨야 돼요. 행정학 가뜩이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에 잡은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것들, 공짜들을 잘 마련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는 다 서로 긍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디테일은 다르지만 이 안에서 서로 배치된다는 땡, 서로 부정적 효과 땡, 이런 문제는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에다가 과학적 관리론 하면 경영학이죠.
능률적인 집행을 위한 공식적인 유일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죠. 테일러의 과학관리론. 그리고 그걸 따다가 이름도 행정관리론, 균릭, 어익 등의 행정관리론, 행정 분야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정치행정 이원론 관점이다. 이건 공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1930년대 시장 실패, 위쪽에 1930년대 시장 실패 찾으시면은 이게 일단 첫 번째 이론에 대한 반발의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반발로 가봅니다. 반발. 정치행정 이원론이 1920년대, 30년대까지 와서 뭐 30년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1930년대 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던 세계 대공황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국민의 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국민의 대표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가치 판단하고 이런 건 잘 하시는데 세계 대공황 같은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문성은 부족한 분들이에요. 이 전문성은 행정 관료들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이런 경제 위기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책 결정에도 관여하게 되죠. 자, 행정이 정치적 기능, 결정 기능도 하게 된다.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랑 행정은 본질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디목 애플비라는 학자가 최초의 정치행정 이론론으로서 통치 기능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두 이론 바꾸면 땡이 잘 나오는데, 자, 행정이 당연히 둘 다 집행 기능을 하겠지만 정치행정 이원론은 집행 기능, 관리 기능, 경영의 기능을 강조. 오른쪽 집행 기능 하겠지만 집행 기능 강조 땡이죠. 오히려 행정의 역할로서 정치적 기능, 정책 결정 기능, 가치 판단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이론 비교하는 포인트도 잘 나오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기초가 있으시니까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이 체계를 바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일단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이 당시 경영학 분야, 민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원리로서 굉장히 유행했던 이론이었는데, 생산성을 높이는 원리가 일일이 작업 시간 바꿔보고 동작 바꿔보고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라고 들어보셨죠? 동작 바꿔보면서 최고로 효율적인 작업 시간, 작업 동작, 책상 배치, 조명, 밝기 이런 걸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최고 효율적인 걸 찾아서 그대로 공식화시키고 구성원들 그대로 따라라. 구성원들은 마치 기계 부품처럼 돈 주면 그대로 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인간관계론이 등장하게 되죠. 메이오 호손 실험에서 인간관계론. 자, 인간은 기계 부품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다.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요인.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할 맛이 나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효율적인 방법도 할 맛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생산성, 업무에 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름도 인간관계론. 그래서 이쪽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 사회적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게 되니까 비공적 요인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비교해서 잘 나오고요. 근데 오른쪽은 다 정치행정 이론론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왼쪽은 다 정치행정 이원론 바탕인데 오른쪽은 함부로 연결하시면 안 되겠고, 메이오의 인간관계론도 엄밀히 보면 경영학이에요.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공통점은 둘 다 생산성을 높이려고 했던 거죠. 이 지문 행정사에 잘 나오죠. 둘 다 궁극적인 목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이 달랐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둘 다 옳다. 근데 방법을 바꾸면 틀린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관리론 또는 원리주의라고도 하죠. 원리주의. 우리 시험에서는 행정관리론은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 정도 단어 들어둡니다. 포스트 코르브 해서 보통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포스트 콜 이렇게 읽는데 저는 그냥 또박또박 기억에 남기 위해 포스트 코르브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둡니다. 이게 최고 관리자가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원리래요. 자,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근데 이런 원리들을 제시한 행정관리론에 대해서
1940년대가 되면서 사이먼의 행태론이 너네가 주장한 원리, 뭐 과학적 원리랍시고 주장했지만 엄밀한 과학적 증명이 안 됐다. 내가 진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보여줄게.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행태론에 대해서는 그 다음 후기 행태론과 비교가 더 잘 나오죠. 여기는 이 정도만. 자, 그리고 관료제 시스템. 관료제 시스템은 오래 갑니다. 자, 우리 정치행정 이원론 관점에서는 정치 적용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대로 집행하는데 관료제가 능률적으로 집행한다. 근데 정치행정 1원론, 행정국가로 넘어가면서 1원론 시대가 됐을 때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도 하죠. 근데 관료제는 계속 쓸 수 있어요. 누가 결정하든 관료제는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조직장치로서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민간기업, 정부 지금도 관료제 시스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계층제적인 상명하복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분업을 바탕으로 하고 그런 시스템들 지금도 쓸 정도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데 1970년대가 되면 정부 실패를 지적받게 됩니다. 자,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행정의 역할이 정책 결정까지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름도 행정국가,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시절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그 행정부 중심의 또는 큰 정부 시절 그리고 그 당시 바탕이 됐던 관료제 다 싸잡아서 1970년대가 되면서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원리가 공공선택론을 시작으로 시장 지향적인 개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고전적 행정 4개 중에 그 전통적 관료제만 제가 배치상 좀 위로 올려놨을 뿐, 좀 오래 가야 되니까 올려놨을 뿐, 고전적 행정학에 대한 반발로서 밑에 3가지에다가 전통적 관료제는 조금 있다가 70년대 공공선택론 이렇게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일단 공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선택론에서 전통적 관료제를 칭찬하면 땡이에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시민의 요구에 전통적 관료제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땡!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짜도 지금 챙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체계를 잡았으면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더 잘 들어오는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또 시간과 동자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과학적 관리론의 세계관을 다 배웠을 겁니다. 일일이 이런 내용들을 오늘 다 할 수는 없겠고, 자, 여기서 이제 복습 방법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리고, 자, 다 설명 안 해도 띄워주는 내용만으로 흡수가 바로바로 되고 소화가 되고 있다. 내가 이런 것들 배웠던 거 다 생각이 난다. 이런 분들은 기출 OX가 있어요. 기출 OX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집 또 적용하는 연습 해보시고, 그런데 제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좀 생략하는 내용에서 나는 이게 좀 안 잡혀 있는데 그러면 교재에 이 표 다 있고요. 강의로 설명드려야 되는 필요한 팁들도 필기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보시면서 최대한 마지막에 효율적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배경부터 이해할 시간은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선생님이 정리해둔 이 표에 있는 내용 바꾸면 땡이 나오나 보다. 바꾸면 땡. 이런 부분을 최대한 달달달달해서 시험장 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이해하기 위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대표 연구,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이게 작업 시간, 동작 바꿔보면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구나. 애초에 유일 최선의 방법이 있다라고 치고 찾는 거죠. 그리고 공식화 시키면 구성원들은 기계 부품처럼 그대로 따르는데 여기서 구성원들은 합리적 경제인으로 봐요. 그 말은 돈 주면 일한다. 그래서 경제적 보상에 동기부여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다 생산성, 능률성 높이는 관점인데 과학적 관리로는 그 중에서도 좀 측정 가능한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생산성이 나왔다 측정 가능한 기계적 능률성을 추구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바탕으로 연결되는지 확인. 그에 비해 메이오 인간관계론, 호손 실험. 자, 호송 공장 실험에서 이런 걸 발견했죠. 아이고, 인간들은 기계 부품이 아니네. 할 맛이 나야 더 열심히 하네.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구성원들끼리 만드는 비공 집단, 자기들끼리 만드는 사회적 규범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여기는 꼭 측정이 안 되는 것들, 측정이 불가능한 뭐 사회적 심적 요인들도 고려한 능률성이죠. 이럴 때 사회적 능률성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 내가 흡수되는지 확인, 바꾸면 땡, 문제 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문자 따드리는 것들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좀 효율적으로 바로바로 문제 풀 수 있게끔 따드리는 거죠.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메이어 인간관계론, 호손 실험, 테가시 메이노, 이건 이제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첫 번째 시간에 이론들을 정리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관리론에 대한 행태론의 비판 차례인데 여기는 그저 행정관리론 너네들이 주장한 원리는 엄밀한 증명이 된 원리가 아니라 그저 속담 격언에 불과하다. 요 정도 출제가 됩니다. 사이먼 또는 행태론이 행정관리론 원리주의 원리를 속담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 이제 행태론으로 가는 거죠. 행태론 자체. 자, 이 제목은 좀 이따 관련된 내용이고 일단 행태론, 여기 행태론입니다. 행태론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너무너무 처음에 어려운 이론이었는데 지금 시험 앞두고 딱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행태론은 사회 현상의 원인을 증명했다. 예를 들어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왜 터졌는가 원인을 증명했다. 근데 원인을 증명한다라는 것은 증명 가능한 것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 옳고 그름 그런 건 증명이 안 돼요. 연구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거, 시험에 나오는 유식한 용어로 말하면 인간의 경험으로 관찰 가능한 것만 연구해서 내가 이 문제에 왜 터지는지 일일이 관찰해 봤거든?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원인을 증명 또는 인과관계를 증명한 연구를 합니다. 이런 연구를 학문적 성격으로는 과학성을 추구한 연구라고 하고요. 과학성 개념도 가끔씩 물어보는데 행태론과 함께 이해하시면 공짜입니다. 과학성, 객관적인 사실만 경험적으로 관찰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연구구나. 그래서 행태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 방법을 과학화시키는 거였어요. 이 연구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논리실증주의죠. 행태론에서 논리실증주의 바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건 이제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게 시대는 40년대, 50년대예요. 그러면 우리 그 표에서 1930년대 시장 실패 이후 행정국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행정국가, 복지국가 시기이긴 한데 행태론 자체는 이 시대적 배경하고 상관이 없죠. 시대적 배경과 상관이 있는 건 정치행정 1원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정국가의 기초가 되는 건 정치행정 1원론입니다. 1원론. 근데 행태론은 시기는 비슷하지만 이건 그저 연구 방법을 과학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던 그 당시 뭐 행정학을 떠나서 전체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 있고 시대적 배경하고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또 시대적 배경으로 돌아오는 게 후기 행태론이죠. 이제 후기 행태론의 대두 갑니다. 후기 행태론의 대두. 자, 표에서 행정국가 옆에 복지국가가 60년대가 되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뭐 행정국가, 복지국가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구분할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60년대가 되면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걸 배경으로 제일 밑에 후기 행태론이 등장하게 되니까 후기 행태론 바로 위에는 1960년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기 행태론 바로 위에 1960년대. 그리고 미국의 60년대 하면 뭐가 바로 나야 되겠습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 사회 문제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공황은 나름 극복했으나 경기는 좋아졌으나 그 과정에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뭐 미국 그 당시에 흑인 차별 엄청 심하니까 흑인 폭동, 또 월남전 하면서 자꾸 징집을 하니까 반전 시위 등등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이게 보통 약자들 문제, 흑인 문제 등등 좀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생긴 다양한 문제들이 터지게 됩니다. 후기 행태론은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행태론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후기 행태론은 아니 원인 증명해서 뭐더냐. 예를 들어 배고파요. 배고픈 원인 행태론. 너 밥 안 먹어서 그래. 아니 배고파 죽겠다는데 원인 증명해서 뭐더냐. 배고프면 밥을 줘야지. 이게 후기 행태론이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후기행태론은 문제를 해결한다. 그걸 위한 처방을 내려주고 실천하도록 한다. 이걸 갖다가 학문적 성격으로는 기술성이라고 하죠. 기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아트라는 표현도 알아두셔야 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성을 추구하는 게 후기행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후기행태론보다는 신행정학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신행정학, 신행정론, 왈도의 신행정학, 후기행태론의 대표 이론이 되겠고, 자, 후기행태론, 신행정학 맥락이 나오면 행태론과 대비되는 게 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요 표가 되겠는데, 자, 뒤에 표 다 있어요. 교재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들으실 때는 일단 제가 보시라는 부분 잘 집중하고 계시다가 나는 좀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 복습해야 되겠다. 그 정도만 이제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표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배경까지는 다 있습니다. 에다가 이제 행태론 자체 문제가 워낙 잘 나오니까 여기만 좀 설명드리고 후기 행태론과 비교를 해볼게요. 행태론 하면 논리 실증주의다. 실제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랑 사실을 분리하여 사실만 연구하는 거, 사실만. 이런 게 다 출제 포인트. 가치, 사실 함께 연구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땡. 아니, 사실만 연구하려면 가치를 구분해야죠. 우리가 맨 처음 배울 때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다는 게 뭔 소리요? 뭔 개념이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겠지만 이해가 안 됐어도 이제 마무리니까 시험 문제는 구분한다가 나온다. 그리고 사실만 연구해서 같은 말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해서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겠다. 그런 연구를 과학적 연구라고 부르고요. 또 경험적으로 관찰해서 증명한다는 건 직접 보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해서 연구한다, 뭐 계량적 연구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 후기행태론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어떻게 해결할지 가치 판단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치랑 사실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당연히 함께 연구해야 해결할 수 있지. 그리고 비교하면 더 강조하는 건 가치 판단이 되는 거고, 가치 평가적 연구가 되는 거고, 과학적 연구랑 대비되는 단어는 규범적 연구로서 뭐 규범적이다, 바람직한 걸 연구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질적으로 바람직한 걸 연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태론, 후기행태론 바꾸면 땡. 혹은 행태론 안에서 또 이런 단어들 바꾸면 땡.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행태론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 배경은 40년대이긴 하지만 시대적 배경과 상관없이 이건 주로 증명 가능한 부분 연구하다 보니까 이원론적 관점 평가를 받아요. 아무래도 가치 판단, 정치적 영역, 정책 결정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 이 부분이 좀 증명 가능한 게 많겠죠. 물론 뭐 과거 이원론하고는 전혀 다른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 새 이원론, 신 이원론 이렇게 부르는데 시험 문제는 이원론적 관점이냐, 이론론적 관점이냐 구분시킨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행태론이 좀 더 이 이원론, 이론론 관점에서 시험에 좀 더 잘 나오는데, 후기행태론은 과거 이론론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한 이론론은 어쩔 수 없이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했어요. 근데 후기행태론, 신행정학은 행정이 정책 결정 해야만 한다예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자, 이거는 다시 시대적 배경, 행정국가, 복지국가를 바탕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사회 문제가 심각한데 행정이 나서야지.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기행태론, 신행정학 출제 포인트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신행정학은 후기행태론의 대표 이론인데 왈도라는 학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이먼 행태론, 왈도 후기행태론, 신행정학. 사이먼과 왈도는 직접 시험의 출제 요소로 등장합니다. 이런 문제도 나와요. 사이먼은 기술성을 강조했다. 땡이겠죠. 사이먼 행태론, 과학성. 왈도 과학성을 강조했다. 땡이겠죠. 왈도 기술성.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린 것들은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 계속 나온대요. 그래서 학자 이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사이먼 행태론, 왈도, 후기행태론, 신행정학. 자, 그리고 신행정학으로 문제를 낼 때는 좀 추가되는 개념들이 있죠. 행정의 민주성 강조하면서 5가지를 제시하는데 여기는 복잡하게는 안 나오고요. 키워드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문제 따드리죠. B형, 참고행. 신행정학, B형은 신행정학, 참고행.
비계서적, 비계층제적 조직이니까 수평적인 구조. 계층제보다는 더 국민이든 관료든 의견 반영이 용이하겠죠. 그리고 심각한 사회 문제 중 빈곤층 문제,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데 신행정학 사회적 형평성 강조, 행정 가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신행정학 사회적 형평성, 신행정학 사회적 형평성, 비형 참고행. 그리고 뭐 관료든 국민이든 참여하기 위한 좋은 구조는 분권화된 구조. 그리고 여기서 고객지향성은 시민들의 의견 반영을 말하고요. 또 행정이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적극적인 정치행정 일원론으로 불릴 정도로 행정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 하나 정리하면 지금 1960년대 복지국가 배경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걸 설명드리면 이제 피식 웃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행정학이 워낙 복잡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 1980년대 신행정국가. 자, 1980년대 들어서 신행정국가랑 신행정학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름 때문에 헷갈리면 큰일 나고요. 또 아시다시피 1970년대 정부 실패를 배경으로 신공공관리론, 시장의 원리 등장하게 되고 신공관리론도 뭐 고객지향성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신공관리론의 고객지향성, 신행정학의 고객지향성 단어는 똑같으니까 당연히 둘 다 옳은 건데 내용은 좀 달라요. 내용은 자 이게 중요해서 설명드린다기보다는 둘 다 뭐 고객지향성 용어를 썼으니까 둘 다 고객지향성 나오면 맞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전혀 다른 이론이에요. 전혀. 여기서 고객은 민간 기업이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고 원하는 걸 해주듯이 정부도 마치 시민들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들의 요구에 대응해라. 이런 고객지향성이 신공관리론의 고객지향성이죠. 이게 이제 시장의 원리입니다. 시장의 원리. 그래서 단어는 똑같아서 당연히 둘 다 고객지향성 맞지만 그 외의 내용, 신공관리론에 나온 내용이 신행정학에 나오면 땡입니다. 땡. 이걸 이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비형 참고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행정학까지 왔으니까 그 표에서 행정과 복지국가 끝까지 다 봤고 이제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 다음은 제일 위에 가보시면 1970년대 정부 실패입니다. 여기 써놨듯이 정부 실패예요. 뭐 필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다 옮겨졌네요. 정부 실패. 자 일단 큰 흐름 행정국가, 복지국가, 신행정학 다 행정부 역할이 무지막지하게 커요. 그래서 우리 표에서 행정국가, 복지국가 밑에 정부라고 적혀 있는데 그 밑에다가도 큰 정부라고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시장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이다라는 의미로 정부라고 써놨는데 정부 역할 강조하는 국가 큰 정부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 실패를 겪게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하고요. 특히 심각한 재정 적자가 쌓이게 됩니다. 정부가 당연히 많은 일을 하니까 돈을 엄청 쓰겠죠. 근데 뭐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5.1 폭동 등등등 각종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경기는 오히려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후퇴하면 기업들 세금 못 내죠. 정부는 돈 왕창 쓰는데 세금을 못 거두니까 심각한 재정 적자가 쌓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상징한 사건은 대공황이었다면 정부 실패를 상징한 사건은 재정 적자죠. 이렇게 기초를 잡아두시고 그걸 바탕으로 등장한 게 신행정 국가예요. 그래서 신행정 국가는 당연히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죠. 그래서 거버넌스 밑에다가 작은 정부 써두시고 뭐 기초만 있어도 공짜들 많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시장, 직전에는 정부. 근데 신행정 국가는 다시 시장이 아니라 거버넌스라고 적혀있네요. 거버넌스. 이거는 정부의 역할을 당연히 축소하되 원래 정부가 했던 분야를 민간과 협력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됐던 건 시장의 원리 맞긴 합니다. 신공관리론이 대세였죠. 시장의 원리가 대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도 등장하게 됩니다. 시민사회. 민주주의가 발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사회가 시민들은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이제 상정을 하고 뭐 실제로도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유거버넌스론 입장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흐름이 연결이 됩니다. 큰 흐름. 네. 네, 괜찮아요. 그 지금 프린트물에 지금
첫 번째 페이지 행정이론의 이해 거기 보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자 거기 보시면은 신공공관리론하고 유거버넌스론 찾으셨죠? 자 프린트물에서 행정학 총론 첫 번째 페이지 바로 옆에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만 이번 시간은 거기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거기만 딱 펼쳐두시고 그리고 좀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신공공관리론 밑에다가 시장이라고 써두시고 유거버넌스론 위에다가는 시민사회라고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거버넌스의 원리, 정부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민간과 협력적으로 한다. 그때 현대행정은 시장의 방식을 활용했던 게 대세였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유거버넌스론 관점도 등장했다. 자, 그리고 신공공 서비스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큰 체계가 잡히셨을 것이고, 자, 공짜들, 신공공 관리론이든 유거버넌스론이든 큰 정부 강조한다, 다 땡. 이런 식으로 공짜들이 생기는 거예요. 혹은 뭐 신행정학, 후기행태론에서 작은 정부, 거버넌스, 시장의 원리 강조한다, 다 땡. 이렇게 큰 흐름을 잡으시면 공짜들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제 그 큰 흐름은 다시 또 이어갈 거예요. 잠시 셀 거예요. 이제 잠시 다른 이론들. 워낙 다양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름은 아셔야 되죠.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 현상학, 행태로는 눈에 보이는 행태, 관찰 가능한 행태를 연구했어요. 근데 현상학자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 없는 거 맞아요? 이건 뺐습니다. 이제 잘 들으시면 돼요. 출제 비용이 떨어지니까 현상학.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 내면에 있는 의미, 의도, 가치, 동기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행태로는 엉뚱한 거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연구하면 안 되고 그 내면에 있는 의도를 연구해야 된다. 이게 현상학이죠. 그리고 생태론. 자, 지금 행태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든지 간에 이건 좀 미시적인 현상들이에요. 근데 생태론 하면 그걸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생태론의 관점은 환경이 행정을 결정해 버린다. 그리고 이 당시 시기적으로는 60년대쯤이에요. 이 당시 이때 각종 후진국들, 우리나라도 그 당시 후진국이던 시절, 그때 후진국을 연구하는데 선진국과 비교해서 연구해요. 근데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진국은 왜 선진국처럼 안 되냐?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연구하는 게 생태론. 그리고 체제론도 환경을 연구하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생태론이 환경이 행정에 영향을 준다 였다면은 체제론은 행정과 환경이 계속 상호작용 돌고 도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은 국민들의 의견이죠. 국민들의 의견이 정부로 투입이 돼요. 정부가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요. 그럼 그게 국민들에게 또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고만하세요. 또 피드백, 환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국민들이 싫다는데 고만해야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환경과 행정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체제,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 일정한 항상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게 체제론이고, 작년에도 체제론 이런 문제가 나왔죠. 이건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 설명한 게 아니라 환경과 행정의 아주 전체적인 상호작용. 그래서 전체보다 부분을 강조한다. 땡. 혹은 뭐 행태론처럼 인과관계 강조한다. 땡. 이런 문제. 이거는 몇 년 전 문제고 작년에는 그냥 부분 강조한다. 땡.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체제론입니다. 여기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다는 못 다뤄요. 그래서 교재에도 빼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들어두시고, 자, 지금 뭐 눈에 보이는 행태에다가 눈에 안 보이는 거에다가 뭐 가치 판단에다가 환경에다가 별의별 걸 연구하는데 이게 처음 배울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해 하지만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산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행정사 자격증 도전하게 된 이유 다 다를걸요. 다 다를걸요. 이게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다 계산해 보니까 최고더라.
뭐 행태론적인 분이죠. 그다음에 나는 행정사 자격증 과거 이런 일을 거쳤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나만의 의미가 있어. 현상학적이고. 그리고 다들 좋다고 하던데 또 사회적인 환경이 행정사 자격증을 많이 요구하던데 좀 환경적인 관점이고요. 그리고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국가 제도상 행정사 자격증 뜨겠네. 제도상. 이러면 이제 제도를 연구하는 건데 여기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죠. 여기는 잠깐 세더라도 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론이 무엇을 중심으로 연구하느냐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뭐 쉬운 문제가 되죠. 제도주의가 개인의 행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거 다 여러분들 복습할 때 볼 수 있게 다 있으니까요. 너무 이제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제도를 연구한다. 그래서 뭐 신제도주의가 개인의 행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땡. 뭐 행태론이 환경을 중심으로 뭐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땡.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근데 제도주의는 사실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뭐 국가 제도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구제도주의가 있고 현대적인 관점의 신제도주의가 있는데 두 개 비교하는 출제 포인트가 좀 나오죠. 첫 번째, 제도의 범위. 구제도주의는 제도는 정부가 법률로 공식적으로 정해야 제도지 이런 관점이었어요. 근데 신제도주의는 아닌데 공적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 정해도 명절에 고향 방문 많이 하듯이 이런 관습, 규범, 문화 이런 것들도 제도 아니냐. 근데 정부가 정한 건 아니니까 비공식적 제도라고 부를 뿐이죠.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를 비공식적 제도로 넓힙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 비공식적 제도를 더 강조해요. 뭐 행정학은 항상 비교해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제도의 성격을 좀 다르게 보죠. 연구의 초점도 달라지는데 구제도주의에서는 그냥 제도 자체를 연구해요. 왜냐? 제도 정하면 사람들은 그대로 따른다. 끝. 제도만 연구하면 돼요. 근데 신제도주의는 아닌데 제도는 다른 요인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제 과거부터 여러 가지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도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제도랑 다른 요인 간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는 어떻게 성립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랑 신 제도주의의 대표적인 차이점 두 가지랑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 여기서 이제 좀 어렵게 나오는 게 구제도주의에서는 뭐 제도를 그냥 뭐 외생적 요인이 결정한다라고 봐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외생적 요인은 그냥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결정한다. 근데 신제도주의는 모든 게 다 내생 변수예요. 모든 게 내생. 모든 게 내생 변수가 무슨 말이냐? 내생 변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변하는 변수들을 말합니다. 내부, 모형 내부에 있으니까요. 좀 어려운 표현을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제도주의에서 세 가지 분파가 있는데 여기가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죠.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강의에서도 큰 흐름에 벗어났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분파는 사실은 독자적으로 발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학자들이 이거는 구제도주의랑 다르다, 신제도주의로 묶은 거예요. 그 말은 정말 차이점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름에 힌트가 있죠.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 중에 먼저 처리하면 좋은 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부터 출발해요. 경제학이네요, 경제학. 그럼 행정학 배우면서 경제학의 가정 지겹게 들어봤죠. 합리적 인간관. 여기 개인 선호의 외생성. 앞에서 설명한 외생, 내생 변수 말고요. 개인 선호가 외생적이다. 이거는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선호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경제학의 세계관이죠.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연구하는 거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 합리적이다로부터 출발하는 거 이런 연구를 연역적 접근이라고 하죠. 이제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만 경제학적 가정을 하고요. 우리 행정학 배울 때 경제학적 가정을 하는 모든 이론들 다 똑같습니다. 또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경제학만 독특해요. 나머지는 싹 다 반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싹 다 반대.
행태론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학적 세계관은 아니지만 방법론적 개체주의이긴 해요.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니까요. 근데 행태주의, 개체주의다 외에는 경제학적 배경을 가진 이론 외에 다른 이론들은 다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분파별 제도 성립과 변화를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근데 이름에 힌트가 있죠. 역사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는 그 국가의 각종 역사적 맥락이 얽히고 설켜서 형성이 된다. 자, 이제 예시를 들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딱 역사적 신제도주의 하면은 역사적 과정과 맥락. 그러면 국가마다 역사가 다르니까 제도도 달라지겠네요. 국가 간 차이 설명 잘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도 축구 한일전 한다 무조건 봐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 지면 열받고 그런 것처럼 일제강점기 등등 이런 역사적 맥락이 얽히고 설켜져 있다 보니까 제도는 굉장히 변하기 힘들다라고 봐요. 그걸 갖다가 제도가 기존 경로에 의존한다, 지속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도의 변화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신제도주의는 다 제도의 성립과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끔 나오는 낚시 지문,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경로전선을 강조하니까 제도의 변화를 부정한다는 땡. 제도가 변하기 힘들다라고 보지만 이 경로전성을 송두리째 뒤집을 수 있는 우연한 사건이 있으면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가장 추상적이긴 한데 사회학적이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당하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대명절에는 무조건 고향 방문해야지. 그게 정당하다고 여겨졌어요. 지금은 꼭 그렇진 않죠.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기는 하지만 뭐 부모님이 올라오신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날에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사회적인 전통, 관습, 문화,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한 거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들은 서로 닮아가게 돼요. 제도가 동형화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도 다들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따랐을 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번에는 국가 간 제도의 유사성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유사성. 제가 모르겠다가 PPT에 빼먹었는데 자, 국가 간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 간 유사성. 여기 있잖아요. 동형화. 국가 간에도 제도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행정사에 잘 나옵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국가마다 역사가 달라요. 국가 간 제도의 차이 잘 설명합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국가별로도 서로 제도들이 닮아가요. 동형화. 국가 간 제도의 유사성을 잘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도 이런 그 사회적인 정당성을 다르게 표현한 단어들일 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경제학 기반인 합리적 선택. 제도의 설명이 짤막한데 개인들 간 합리적 선택의 균형이래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죠? 네, 우리 시험에도 직접 나온 예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오스트롬이 제시한 자치 규칙을 마련한다. 그걸 이제 예시로 시험에도 냈는데 일단 공유지의 비극 한정된 자원인데 모두가 쓸 수 있는 공유제에서 다른 사람이 쓰기 전에 내가 먼저 써야죠. 모든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과다하게 소비합니다. 금방 고갈되죠. 그게 공유제의 비극. 근데 이거는 제도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제도가 없을 때. 제도가 없으면 다른 사람 쓰기 전에 먼저 써야죠. 그런데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용 규칙을 마련했어요. 뭐 각 집마다 언제 얼만큼만 사용한다. 그리고 서로 감시해요. 그러면 이용 규칙이라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제도를 지켰더니 그러니까 모두가 지키게 되니까 오랫동안 고갈 없이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뭐 공동체를 위해 집단을 위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 합리적 선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 해결을 위한 오스트롬의 제도, 뭐 자치 규칙을 마련한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개인들 간 합리적 선택의 균형으로서 제도구나. 시험에도 나오니까 제가 예시지만 설명을 드렸고, 자 이렇게 세 가지 바꾸면 땡 엄청나게 잘 나오고요. 이 부분 좀
아직 좀 이해가 좀 덜 돼 있고 공부 기간이 짧으신 분들도 이 표에 있는 거랑 뒤에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달달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바꾸면 땡이구나. 시험에 있는 것 정도는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워낙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조금만 힘내셔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다라고 강사가 말하면 한 20분 더 걸리죠? 자, 20분만 1교시 중요합니다. 20분만 더 해볼 건데, 자, 이제 다시 또 첫 페이지인데 제일 앞에 행정학 총론, 옆에 있는 행정이론의 이해, 기본서 23페이지 적혀 있는 그 세계관으로 또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대세는 시장 중심적인 원리 신공공관리론이었다. 그리고 신공관리론의 배경 문제 꽤 나오는데 행정국가 복지국가의 실패, 그리고 전통적 관료제도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그랬죠. 전통적 관료제 방식의 실패, 그리고 이 정부 실패, 심각한 재정 적자를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각종 이론들이 등장하고 그걸 모아서 학자들이 공공선택론이라고 부릅니다.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공공선택론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의 세계관. 자, 공공선택론은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자기 이익을 위해 물건 사고 파는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잖아요. 그 세계관을 공공 부분에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 균형을 이루는 결과가 공공 선택이 되도록 오스트롬의 자치 규칙 마련처럼 그런 제도, 공적인 선택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동안 정부는 실패했잖아. 정부 실패했으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 돼. 근데 시장 봐봐, 얼마나 효율적이야. 그걸 적용하는 게 공공선택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배경으로 행정개혁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이론이 신공관리론이고, 뭐 공공선택론, 신공관리론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다 시장의 원리로서 공짜 큰 정부 땡, 뭐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한다 땡, 다 시장 중립적인 개혁이에요. 정부 역할을 줄이고 이제 시장의 원리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전에 역시 뭐 시장을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자유방임주의 이렇게도 부르는데 새로운 자유주의다. 뭐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그래요. 신자유주의를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고 시장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적인 선택을 하듯이 자기 극대화하듯이 공공 부분도 그 원리를 활용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부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자, 신공관리론이 이제 우리 현대행정에서 너무 중요한 이론이라서 우리 공부할 때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스텝 공공선택론을 이해해 봅니다. 자, 공공선택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계관을 다 잡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보시고 싶어 하신 것 같아서 뒤에 공공선택론 포인트 14번입니다. 펼쳐주시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교재 밑단 페이지 기준으로는 21페이지, 포인트 번호로는 14번. 제 모든 교재는 포인트 번호가 다 맞춰져 있으니까요. 혹시 뭐 기본서나 기출문제집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여기 번호 보고 찾아보셔도 괜찮겠고. 자, 그러면 공공 부문, 그러니까 시장이 아닌 영역도 이제는 경제학으로 연구할게. 공공 부문 그동안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적인 원리, 경제학의 연구를 공공 부분에도 적용하겠다. 그게 공공선택론의 가장 짧은 개념이 되겠고요. 왼쪽은 그냥 공공 부분일 뿐이고 오른쪽 경제학적 가정, 개인 선호의 외생성, 합리적 인간 간 합리적 경제인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방문론적 개체주의, 연역 접근 다 똑같고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라고 그랬죠. 바꾸면 땡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민간 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고객들이 서비스를 수요한단 말이에요. 그 관계처럼 정부랑 시민의 관계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공공 서비스의 생산자, 공급자다.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의 소비자, 수요자다. 그러면 민간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처럼 정부랑 시민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이 돈 많이 벌기 위해 경쟁하고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듯이
정부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공공 서비스 개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시민들은 여기서는 소비자예요. 소비자, 고객이에요. 고객처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이 오고 가는 건 아니고 뭐 시민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약을 내세운 뭐 정치인을 선거로 뽑는다 등등 이렇게 서로 간에 또 교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모든 것들을 시장의 원리로 설명하겠다. 자, 그 전 정부 실패는 전통적 관료제의 바탕이었고 정부 중심, 큰 정부 바탕으로 정부가 독점적으로 정부가 주고 싶은 걸 줬대요. 공급자 중심이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이 정하는 걸 그냥 소비자들 먹어라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 원리, 고객, 수요자, 고객님 뭘 원하십니까? 그거 드릴게요. 이런 원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고 일단 여기서부터 잘 나오죠. 윗줄 추구했다 틀립니다. 자, 그리고 경쟁 원리를 어떻게 도입하는가? 아니, 정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경쟁시키지? 관할권을 중첩시키면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정부는 하나지만 정부 기관들은 여러 개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기관들끼리 관할권을 이렇게 중첩을 시키게 되면 여기 사는 사람은 여러 정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 기관들은 서로 선택받기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경쟁을 하는 거죠. 떠넘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부 기관 그리고 그 관료들도 다 합리적 인간을 보거든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성과급 줄게! 이러면 경쟁하는 거예요. 자, 중첩하면 뭔가 비효율적인 느낌이 들지만 공공선택론의 관할권 중첩은 경쟁을 발생시켜서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객들의 요구 얼마나 다양합니까? 빠르게 대응하려면 분권화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집권화, 분권화는 기초가 다 있듯이 집권적이다. 고객이 요구하면 장이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대응할 수 있어요. 너무 느려요. 네, 분권화 되어 있다. 고객이 요구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대응할 수 있으니까 고객 대응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여기 다 출제 포인트. 공공선택론이 집권화된 구조, 뭐 관료제 같은 집권화된 구조 강조한다. 땡. 획일적인 조직 강조한다. 땡. 약간 전통적 관료제, 또 비판한 이론이니까 전통적 관료제적인 방식들, 이 분권화된 다양한 조직 구조랑 대비되는 관점이죠. 전통적 관료제 방식 땡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공공선택론. 자, 그러면 이제 공공선택론 기초를 잡아봤는데 두 가지 키워드를 따보면 경쟁과 고객이에요. 경쟁과 고객, 경쟁과 고객. 신공관리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행정개혁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로 신공관리론을 이해하시면 되죠. 시장주의. 정책 결정은 정부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굳이 그 집행기능을 정부 기관, 뭐 공무원본에 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 효율적인 민간 기업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맡겨라. 민영화라고 하죠. 민영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민간 기업이 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민간 기업은 돈만 벌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 민간 기업이 제공하도록 하고 그들이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 민간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제공하도록 하면 민간 기업은 경쟁 속에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고객 대응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일 거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민영화 자체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정부의 대표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 규제 풀어줘야죠. 정부 역할 다 축소하는 겁니다. 시장에 민간 기업에게 맡겼으니까 규제 풀어줘야 민간 기업이 자신의 전문 기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정책 기능은 정책 결정 기능,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서 집행 기능을 민영화시키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면 남은 정부의 기능은 정책 결정 기능이고 이걸 방향 잡기라고 하죠. 방향 잡기. 자, 비교되는 단어는 노적기인데 노적기. 이거는 정부가 정책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전통적 관료제가 노적기예요. 정부가 뭐 할지 결정하고요. 공무원 보내서 집행하고요. 이게 노적기, 전통적 관료제. 실제로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신공관리로는 정부는 결정만 해줘라. 방향만 잡아줘라. 실제로 노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건 민영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신공관리론에서 노적기 땡, 방향잡기가 정부의 역할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역할이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큰 정부 땡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다음에 모든 집행 기능을 민영화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집행 기능이긴 한데 민영화시키기 어려우면 민간 기업의 효율적인 관리 기법이라 도입을 해라. 이걸 갖다가 뭐 새로운 관리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시킨 게 신공관리론. 아무튼 새로운 관리 방식은 민간 기업의 관리 방식. 성과관리죠, 성과관리. 자, 민간 기업은 당연히 최종 성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뭘 지지고 볶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민간 기업이 이익이 되는 거죠. 돈 못 벌면 망하는 거고. 그걸 정부에도 도입을 하는 건데, 이게 정부니까 목표는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겠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는 명령, 규칙 등등 통제를 줄여주고요. 뭐 관료제 시스템 하면은 일일이 명령으로 규칙으로 다 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애주고요. 재량권 줄 테니까 정부기관 관료들 그 재량권을 바탕으로 알아서 해, 알아서. 대신에 최종적인 성과 가져와. 성과에 비례해서 보상 줄게, 성과급 줄게. 민간기업처럼 정부기관 관료들도 똑같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동기부여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성과 중심 관리의 핵심 논리죠. 여기서 이제 신공관리론인데 과정상에 정부기관 관료의 통제를 확대한다 땡 이런 거 잘 나오죠. 재량권 축소한다 땡 잘 나오고. 자, 이렇게 정부를 줄이면서도 민간 관리 기법으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공선택론부터 전통적 관리제 비판하면서 신공관리론 계속 전통적 관리제 비판하면서 대비되는 관점이구나. 이걸 오스본과 게블러라는 학자가 정리를 했고요. 오스본과 게블러는 정부를 마치 기업처럼 운영한다. 기업가적 정부를 썼고 정부란 용어를 썼고 신공관리론과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편을 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앞에 다 설명이 있는 건데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기업가적 정부 신공관리론 나오면은 그냥 전통적 관리제 방식 나오면 땡이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저기는 이제 자세히 설명 안 드릴 텐데 그래도 눈에 띄는 거 하나 있네요. 눈에 띄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현대행정개혁의 대세였던 신공관리론까지 왔는데 이게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든 실컷 다 적용을 해보니까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작용. 이런 원리들 시장에서는 잘 맞는데 공공부문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생겼던 거예요. 뭐 당연하죠. 우리 행정학 첫 시간부터 배우듯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수단적인 측면은 유사한데 행정과 경영의 차이로 배운 거 수단은 유사한데 본질적인 목표가 다르잖아요.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뭐 여기 나열한 가치들은 굉장히 공적인 가치들이죠. 공적인 가치들이 저하되게 됩니다. 뭐 성과로 책임성을 확보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공적인 책임성은 저하시키죠. 성과를 보상으로 연결해서 책임성 확보하려고 했는데 관료들이 혹은 뭐 민영화시킨 민간 기업들이 자기 이익에 관련된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국민 전체를 위해 이익과 관련 안 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요. 공적인 또는 뭐 민주적인 책임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등등 각종 공공성 훼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공공부문은 공공부문이다. 시장의 원리를 보완, 비판하는 이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탈신공관리. 이건 앞에 큰 흐름에는 없었던 이론이죠. 작은 이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새 신공관리론, 보완, 비판하는 이론들 출제 비중이 모든 객관식 시험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탈신공관리론도 마찬가지로 늘어나서 행정사도 가볍게는 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론들은 관건이 조금 적게 공부하고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그 관건이 뭐냐? 방향이 전통적 관료제 쪽이에요. 탈신공관리가 나오면 전통적 관리제로 완전히 돌아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통적 관리제로 조금 돌아가자. 탈신공관리 문제가 나왔을 때 신공관리론의 전형적인 시장의 논리가 나오면 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외우는 게 아니죠. 앞에서 신나게 했던 거 신공관리론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하여간
신공관리론 자체도 잘 나오고 신공관리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보완, 대비되는 이론에서 여기가 땡으로 나오니까 공짜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다 외우는 게 관건이 아니고요. 신공관리론 땡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뭐 소소한 출제 포인트이긴 하지만 완전히 전통적 관리로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여기가 좀 나옵니다. 신공관리론 보완, 뭐 수정, 뭐 조정, 뭐 이런 표현이 맞는 거고요. 신공관리론을 대체시킨다는 땡이 되겠습니다. 대체는 땡. 이게 탈신공관리. 여기는 내용들은 다 정부 역할 확대예요, 그냥. 됐고. 자, 그리고 다시 큰 흐름 돌아와서 육업 언어수로는 이미 우리 시험도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또 나왔죠. 자,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시민사회도 있다. 시민사회도 있다. 자, 우리 포인트 16번 왔습니다. 시민사회도 있다. 이 그림 자체는 그 앞에 있는 그림이니까요. 앞에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고. 자, 어쨌든 16번 포인트 처음 등장한 내용이 육업 언어수론의 등장 배경이잖아요. 여기에 정부 실패 적혀 있을 겁니다. 신공관리론, 육업 언어수론, 정부 실패 배경을 한다는 똑같네. 그런데 원리가 다르네. 둘 다 정부 역할 축소하고요. 둘 다 작은 정부 추구하고 둘 다 정부 역할은 방향 잡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공관리론이 민영화시켜, 시장에 맡겨 이런 식으로 정부 시장 함께 했다면은 육업 언어수론은 시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니까 함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워낙 또 추상적이니까 제가 맨날 예로 드는 게 우리 코로나 때 시민들이 뭐 자기 코로나 안 걸려고 마스크 쓴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마스크 쓰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 이익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더 빠른 코로나 확산 방지 회복을 위해 마스크 써야 되겠다. 이런 원리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버넌스 이론이 되는 거고 신자유주의 개인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가 아니라 공동체주의, 공동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 시민, 사람에 대한 가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걸 이제 정리하는 이론이 육업 언어수론.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에 나중에 보시면 신공공관리론에 없었던 등장 배경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없었던 등장 배경. 그게 위크드 프로블럼. 이거는 번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꼭 영어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 굉장히 싫어하고 영어 못하는데 굳이 영어를 썼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영어로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위크드 프로블럼이 대표적인 예시가 코로나 사태 같은 거예요. 정부 혼자 해결 못하죠. 시장에 이기적인 사람들만으로는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시민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에 따라서 해결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었겠죠. 이게 육업 언어수론의 배경, 위크드 프로블럼. 정말 비정형적이고 해결해보지 못한 너무너무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는 소리예요. 위크드 프로블럼은 신공관리론의 배경이라는 땡입니다. 실제 우리 행정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표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공통적인 배경, 그리고 이 다음 하얀색이 차이나는 배경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해하고 표를 보셔야 이게 잘 읽힙니다. 표시해 둔 게 공통적인 배경, 나머지가 차이나는 배경. 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 예시를 든 이유는 육업 언어수론의 핵심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시민들이 정부랑 함께 협력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때 필요한 가치들이 이 네 가지다.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설명드렸는데 이런 단어들은 뭐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시민사회, 뭐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협력한다는 의미가 코로나 사태를 함께 협력적으로 해결했다 이런 의미구나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육업 언어수론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전통적 관료제 땡. 전통적 관료제 방식, 뭐 노적기 이런 거 전통적 관료제 땡. 정부 실패 배경으로 정부 역할 축소, 방향 잡기까지는 뭐 신공관리론 육업 언어수론 똑같다라고 그랬고 그와 대비되는 뭐 큰 정부, 행정국가, 복지국가, 뭐 전통적 관료제 집권적인 독점적인 방식 다 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도 육업 언어수론은 정부 단독의 국정관리를 강조한다? 땡. 그 다음
다음 주제 포인트는 신공관리론이랑 원리가 다르다. 원리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해한 바대로 혹시 내가 좀 헷갈린 거 있나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이걸 이제 이번 6시간 동안 다 설명드리면 또 더 중요한 것들 못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번 시간 끝나는데, 이건 진짜 다 왔어요.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진짜 가짜가 아니라. 왜냐? 신공공 서비스로는 그 제일 앞에 현대적 흐름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신공관리론을 그냥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론으로서 유거버넌스로는 신공관리론과 공통점이 있기라도 했죠. 근데 신공 서비스로는 아예 없어요. 공통점이 3글자밖에 없어요. 3글자. 신공공 이거 외에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고, 신공 서비스로는 신공관리론을 죄다 비판합니다. 그러면 역시 왼쪽 외우는 게 아니라 신공관리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공관리론에서 열심히 공부한 게 신공공 서비스론에 나오면 다 땡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땡. 자, 서비스 봉사입니다. 봉사. 이렇게 끈을 읽으셔야 돼요.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봉사. 내용은 이게 다예요. 민주주의 국가의 본연의 정부 역할로 돌아가자. 민주주의 국가의 본연의 정부 역할이란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들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정부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 여기 있는 내용들 다 그런 추상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공익부터 완전히 다르죠. 공익부터. 시민들이 담론을 해요.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서로 토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합의를 도출해요. 그래서 공유 가치를 찾아야 공익이래요. 그리고 주인님들인 시민들이 공익도 결정하고, 정부의 역할은, 자, 이게 핵심입니다. 방향 잡기는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공유 가치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죠. 정부의 역할 또는 관료의 역할로서 이런 질문 잘 나와요. 이 과정에서 관료들은 뭐 조정하고 중재하는, 협상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도출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달성하게 봉사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관료는 땡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교시 여기까지 잡으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이제 행정 환경에서 좀 채워야 될 부분들부터, 행정 환경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